사장님 소리 들으며 평생 떵떵거리던 사람이 나이 70을 앞두고 연금 한 푼 없이 길거리에 나앉게 된다면 믿으시겠어요? 그것도 애지중지 키운 외동아들 이혼 위자료 대주다가 평생 모은 재산이 반토막이 난다면 말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내 사업체가 내 노후다 혹은 내 집 한 채면 끝이다 굳게 믿고 계신 분들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제 이야기에 꼭 귀를 기울여 주셔야 합니다. 때는 찬 바람이 매섭게 불던 재작년 겨울, 종로 3가 뒷골목의 허름한 소고기집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회 연말 모임이 있던 날이었죠. 고기 굽는 연기와 왁자지껄한 웃음소리가 가득한 그곳에서 저는 출입구 옆 제일 구석 자리에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항상 제가 안쪽 상석에 앉아 오늘 고깃값은 내가 쏜다. 눈치 보지 말고 시켜. 하며 호탕하게 웃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날 저는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M1 깍두기만 씹고 있었습니다. 그때 술이 거나하게 취한 친구 녀석 하나가 비틀거리며 제 어깨를 툭 치더라고요. 야 이태수, 너 옛날에 종이 가방에 현금 다발 쑤셔넣고 다니더니 꼴 참 좋다. 그 녀석의 목소리가 어찌나 컸던지 떠들썩하던 테이블이 순간 찬물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늙어서는 말이야. 공무원 연금 300만 원씩 꼬박꼬박 받는 우리가 진짜 승자다 임마. 순간 얼굴이 확 달아오르고 쥐고 있던 소주잔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하지만 친구의 비수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넌 40 넘은 아들놈 이혼해서 집에 얹혀 살지. 받을 연금도 하나 없잖아. 오늘 밥값은 내가 낼 테니까 체면 차리지 말고 저기 불판에 남은 거나 싸가라. 당장이라도 상을 업고 나가고 싶었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정말 단 한마디도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모욕적이었지만 그게 부정할 수 없는 제 뼈아픈 현실이었거든요. 잘 나가던 관광버스 사장님에서 하루아침에 자식 농사 망치고 빚쟁이가 된 저 이태수. 과연 저희 부부는 이대로 길거리에 나앉아 평생을 눈물로 지새웠을까요? 아니면 바닥까지 떨어진 그곳에서 기적처럼 살아나 다시 남부럽지 않게 웃으며 살게 되었을까요?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저는 세상에 무서울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제 아내 희영이와 함께 영등포 일대에서 전세 관광버스 5대를 쌩쌩 돌렸거든요. 수원 권선동의 번듯한 40평대 아파트도 대출 없이 샀고 집값이 7억 5천만 원까지 뛰었을 땐 세상을 다 가진 줄 알았습니다. 여보, 우리 노후는 이제 끄떡없어. 장담하며 웃었죠. 주변에서 사업하는 사람일수록 노후 대비로 연금이랑 보험 빵빵하게 들어야 한다고 할 때마다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내 명의로 된 버스 5대가 돌아가는데 그게 내 연금이지 왜 생돈을 남한테 맡기냐고 생각했거든요. 세금 덜 내보겠다고 소득도 제일 낮게 신고해서 제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은 고작 30만 원이 채 안 됐습니다. 그 오만했던 착각의 대가는 제가 늙고 병들자 너무나도 가혹하게 돌아왔습니다. 40 넘어 겨우 장가보낸 외동아들이 고작 1년 만에 이혼 도장을 찍고 빈손으로 돌아왔고요. 며느리 측에 재산분할 명목으로 2억 원을 급하게 현금으로 떼어주면서 가세가 크게 기울었습니다. 아들놈 어떻게든 다시 살려보겠다고 무리해서 일을 하다가 결국 제가 사무실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급성 뇌경색이었습니다. 119 구급차에 실려가며 수술대에 오르고 눈을 떠보니 제 인생은 완전히 박살나 있었어요. 오른쪽 편마비 판정을 받아 더 이상 운전대를 잡을 수 없게 되었고 여행사는 올스톱 되었습니다. 위약금을 물어주느라 남은 현금마저 증발하고 버스 캐피탈 할부금을 못 막으니 바로 압류가 들어오더라고요. 결국 저희 부부의 자랑이었던 권선동 아파트를 5억 2천만 원에 피눈물 흘리며 던져야 했습니다. 빚잔치를 끝내고 남은 돈 7천만 원으로 수원의 낡은 빌라 반전세로 쫓겨가듯 이사하던 날, 짐을 풀며 소리 없이 우는 아내의 뒷모습을 보며 베란다에서 뛰어내리고 싶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나락으로 떨어진 저희 부부를 기다리고 있는 건 더 참혹한 현실이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영상을 끄지 마시고 꼭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차디찬 빌라 방바닥에서 매일 밤 죽음을 생각했던 연금 영원의 68세 노인이
어떻게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지금은 일 안 하고도 매달 통장에 돈이 꽂히는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았는지 말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키는 튼튼한 방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시작은 참으로 찬란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눈에 뵈는 게 없을 정도로 돈을 긁어 모았던 시절이 있었죠.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쯤 2010년대 초반 무렵이었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영등포 일대에서 전세 관광버스 5대를 쉴 새 없이 굴렸습니다. 당시만 해도 전국 8도로 산악회며 친목회며 단체 관광객이 차고 넘치던 시절이었거든요. 마을 주변이 좋았던 아내는 버스맨 앞자리에서 마이크를 잡고 전속 가이드를 띄웠습니다. 저는 직접 운전대를 잡고 며칠씩 밤을 새우며 전국 방방곡곡을 누볐죠. 휴게소에서 새우잠을 자고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워도 몸이 피곤한 줄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땐 전부 현금 장사였으니까요. 가을 단풍철 내장산이나 봄꽃 피는 진에 군항제 한번 며칠씩 뛰고 오면요. 검은 비닐봉지나 서류 가방에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지폐가 꽉꽉 들어찼습니다. 밤마다 안방 문을 걸어 잠그고 부부가 마주 앉아 지폐 개수기로 그 돈을 셌거든요. 타다닥 돌아가는 그 기계 소리가 세상 어떤 음악보다 달콤하고 듣기 좋더라고요. 그렇게 악착같이 잠 안 자고 모은 돈으로 덜컥 우리 가족의 첫 집부터 샀습니다. 수원 권선동에 있는 제법 큰 40평대 아파트를 대출도 거의 없이 3억 8천만 원에 단번에 매입했죠. 처음 그 집 거실에 서서 시내를 내려다보던 날 아내는 감격해서 펑펑 울었습니다. 넓은 거실에 번쩍이는 샹들리에를 달고 비싼 가죽 소파에 누워 있으니 세상 부러울 게 없었습니다. 몇 년 뒤에는 그 아파트 값이 부동산 호황을 타고 7억 5천만 원까지 훌쩍 뛰더라고요. 통장에 찍힌 사업체 잔고와 치솟는 아파트 실거래가를 보면서 저는 단단히 착각에 빠졌습니다. 내 인생에 다시는 가난이란 없을 거라고, 우리 부부의 노후는 완벽하게 준비됐다고 말입니다. 그때는 제가 마치 수원의 왕이라도 된 것 같았습니다. 동네 친목 모임이나 동창회에 가면 무조건 제가 지갑을 열고 밥값을 다 계산했어요. 현금 만진다고 세상이 다 내 발밑에 있는 줄 알았던 겁니다. 그런데요, 그 오만함이 제 무덤을 깊게 파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당시 제 주변에는 장사 좀 길게 해본 형님들이나 세무사 사무실 직원이 귀에 딱지가 않도록 충고를 했어요. 개인 사업자일수록 국민연금 꼬박꼬박 최고액으로 붙고 보험도 든든하게 들어놔야 한다고요. 자영업자는 퇴직금도 없는데 나중에 늙어서 일 못하게 되면 그거 하나가 유일한 생명줄이 된다면서요. 하지만 저는 그 귀한 조언에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형님, 내 명의로 된 45인승 리무진 버스가 5대요. 그게 내 연금이고 내 보험인데 미쳤다고 남한테 생돈을 맡겨? 차라리 그 돈 모아서 차에 기름을 한 번 더 넣고 비싼 타이어로 싹 갈아 끼우지. 아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제 소매를 잡아당기며 말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여보, 그래도 우리 나이 들 거 생각해서 실비보험 하나쯤은 제대로 들어놓읍시다. 연금도 좀 늘리고요. 쓸데없는 소리 마. 내가 이렇게 펄펄 날아다니는데 병원 갈 일이 어딨어? 다 상술이야. 제가 그렇게 목소리를 높여 윽박지르니 기가 죽은 아내도 더 이상 말을 꺼내지 못하더라고요. 당장 눈앞에 나가는 세금 조금 덜 내보겠다고 사업소득 신고도 턱없이 낮게 해버렸습니다. 세무서에 수입을 줄여서 보고하니 당장 주머니에 떨어지는 돈은 많아 보여서 좋았죠. 그러다 보니 제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은 고작 월 30만 원 남짓에 불과했습니다. 그마저도 당장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몇만 원이 아까워서 낼까 말까를 고민했던 참으로 어리석은 놈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50대, 60대 사장님들 중에도 저 같은 분 계신가요? 가게 보증금이나 기계 설비, 혹은 지금 잘 굴러가는 사업체가 내 노후를 책임져 줄 거라고 철석같이 믿는 분들 말입니다. 아니면 번듯한 내 집 한 채 있으니 무슨 일이 생겨도 길거리엔 안 나앉는다고 안심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이 부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일하지 않아도 통장에 꽂히는 진짜 내 돈이 없다면
그건 모래 위에 지은 성이나 다름없습니다. 손에 쥔 돈이 영원할 줄 알았고 제 건강이 60, 70 넘어서도 무쇠 같을 줄 알았던 제 믿음.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세상은 제 멋대로만 굴러가지 않았고 영원할 것 같던 그 호시절은 어느 날부터 모래성처럼 스르르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사람들이 더 이상 단체로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놀러가지 않는 흐름이 온 겁니다. 다들 가족끼리 오붓하게 자가용을 타고 캠핑을 가거나 저가 항공을 타고 해외로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죠. 예전 같으면 성수기 예약이 몇 달치 꽉 차 있어야 할 차고지에 제 버스 5대가 덩그러니 시동을 끄고 서 있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차는 서 있는데 한 달에 수백만 원씩 고정으로 나가는 유지비는 숨만 쉬어도 빠져나갔습니다. 기사들 월급 주기도 벅차서 결국 제가 혼자 두세 사람 몫의 운전대를 잡고 무리하게 밤샘 운전을 뛰어야 했어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 같았던 내 버스들이 어느새 제 목을 옥죄는 거대한 쇳덩어리 괴물이 되어버린 거죠. 안방에서 돈을 세며 환하게 웃던 아내의 얼굴에는 어느새 깊은 수심이 가득해졌고 밤마다 한숨 소리만 깊어졌습니다. 그렇게 서서히 하지만 아주 확실하게 저희 부부의 평화로운 일상에 쩍쩍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통장 잔고는 눈에 띄게 줄어들고 매일매일이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불안감의 연속이었죠.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앞으로 저희 부부에게 닥쳐올 진짜 참혹한 지옥에 비하면 그저 가벼운 헛기침 정도에 불과했거든요. 버스 사업이 조금씩 흔들리며 매일매일 피가 마르던 그때 제 마음 한구석에는 그래도 굳게 믿는 구석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제 목숨보다 소중한 늦둥이 외동아들이었죠. 제가 40이 다 되어 얻은 귀한 자식이었습니다. 평생 버스 운전대 잡고 거친 사람들 상대하면서도 집에 돌아와 잠든 아들 얼굴만 보면 피로가 싹 가셨으니까요. 그 아들 녀석이 40살 늦은 나이에 드디어 짝을 찾아 장가를 갔을 때 저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습니다. 비록 제 관광 사업은 조금씩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지만 아들 결혼식 날만큼은 최고급 호텔을 빌려 성대하게 치러줬습니다. 우리 아들, 이제 평생 남부럽지 않게 행복하게만 살아라. 신랑 입장하는 아들 뒷모습을 보며 속으로 수백 번을 기도했죠.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결혼한 지 고작 1년 만에 아들 녀석이 짐을 싸들고 본가로 들어온 겁니다. 처음엔 그저 신혼부부끼리 기싸움 좀 크게 한 줄 알았습니다. 제 아내도 놀라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고 사돈 댁에 연락하고 난리가 났죠. 그런데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고개를 푹 숙인 아들이 딱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아버지, 저 이혼합니다. 다 끝났어요. 그 한마디에 제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문제는 단순한 이혼 상처로 끝날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짧은 결혼 생활이었지만 며느리 측에서는 성격 차이와 귀책 사유를 운운하며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강하게 요구해왔습니다. 처음 신혼집을 구할 때 제가 무리해서 보태준 전세, 자금마저 법적으로 가면 반으로 쪼개야 하는 억울한 상황이 된 거죠. 며느리 쪽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네 만회하며 매일같이 압박을 해오는데 정말 피가 거꾸로 솟더라고요. 하지만 죄인처럼 방구석에 고개만 숙이고 있는 아들 녀석을 보니 부모로서 도저히 모른 척할 수가 없었습니다. 법정까지 끌고 가서 진흙탕 싸움을 하면 내 새끼 가슴에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남을 것 같았거든요. 결국 내 새끼 흠집 덜 남기고 조용히 마무리 지어주자는 생각에 제가 또 바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내 몰래 빼두었던 비상금에 지인들에게 급하게 융통한 돈까지 영혼까지 싹싹 긁어 모았습니다. 그렇게 현금으로 2억 원을 만들어 며느리 측에 쥐어주고 합의 이혼 도장을 찍게 했습니다. 2억 원이요. 제가 젊은 시절 잠 안 자고 컵라면 먹어가며 버스 운전대 부여잡고 모았던 피 같은 돈이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통장에서 한 번에 빠져나가던 날 차라리 내 손가락을 분질러 버리고 싶었습니다. 은행 문을 나서는데 다리가 후들거려서 길바닥에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죠. 허탈함이라는 단어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영혼이 찢겨나가는 고통이었습니다. 혹시 이런 분 계세요? 자식 이기지 못해서 혹은 내 새끼 기죽이기 싫어서
노후 자금까지 헐어서 다 내어주신 분들 말입니다. 자식 일이라면 물불 안 가리고 내 살점까지 떼어주는 게 부모 마음이라지만요. 그 맹목적인 사랑의 대가가 내 노후의 완벽한 파멸일 줄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이혼 절차를 모두 끝내고 아들은 다시 예전 자기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40이 넘은 아들이 좁은 방구석에 틀어박혀 하루 종일 불도 켜지 않고 누워만 있더라고요. 방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퀴퀴한 호라비 냄새를 맡을 때마다 제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잘못은 자식이 했는데 왜 그 무거운 죗값과 빚더미는 늙은 부모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걸까요? 버스 사업이 휘청거리는 와중에 2억 원이라는 생돈이 날아가니 타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매일 밤 싱크대 앞에 주저앉아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텅 빈 통장 잔고를 보며 울고 망가진 아들을 보며 가슴을 쳤죠. 여보, 우리 이제 어떡해요? 당장 다음 달 버스 할부금 낼 돈도 없는데. 아내의 흐느낌이 등 뒤에서 들려올 때마다 저는 양귀를 세게 틀어막고 싶었습니다. 돈도 잃고 자식의 평범한 행복도 잃었습니다. 한평생 앞만 보고 달려왔던 제 삶의 의미가 통째로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두컴컴한 거실에 덩그러니 앉아 창밖을 보는데 당장 내일 먹고 살 걱정이 턱 밑까지 차올라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가장으로서 무너지는 집안을 어떻게든 다시 일으켜 세워야 했습니다. 제 몸을 갈아 넣어서라도 아들놈을 다시 살려놓고 아내 눈에서 눈물을 닦아줘야만 했으니까요. 어두컴컴한 방 안에 죽은 듯이 누워있는 40 넘은 아들의 뒷모습. 그 모습을 매일같이 지켜보는 건 부모로서 생지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고 주저앉아 가슴만 치고 있을 수는 없었죠. 가장으로서 어떻게든 무너진 집안의 기둥을 다시 세워야만 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내 새끼가 진짜 숨을 놓아버릴 것만 같았거든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차고지의 먼지만 뒤집어 쓰고 서 있던 남은 관광버스를 중고시장에 헐값으로 넘겼습니다. 캐피탈 할부금 잔액을 갚고 나니 손에 쥐어지는 돈은 정말 몇천만 원이 전부더군요. 그 돈으로는 새로운 시작은커녕 빚잔치 하기도 빠듯했습니다. 결국 저희 부부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마지막 자존심이었던 권선동 아파트를 담보로 잡았습니다. 은행 창구에 앉아 5천만 원 대출 서류에 도장을 찍는데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혹시 이 돈마저 잘못되면 우리는 진짜 길바닥이다. 이런 공포감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지만 가장으로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영혼까지 탈탈 털어 마련한 돈으로 수원 구운동 변두리 상가 1층에 아주 작은 동네 여행사를 차렸습니다. 간판도 화려한 거 없이 태순의 여행사라고 촌스럽게 대충 달았고요. 예전처럼 45인승 대형 리무진 버스 여러 대를 굴리는 화려한 사장님이 아니었습니다. 25인승 중고 미니버스 딱 한 대 사서 동네 산악회나 노인정 어르신들, 당일치기 효도 관광 모시는 소박한 장사였죠. 가게 문을 열기 전날 저는 아들놈 방문을 부술 듯이 열어젖히고 소리쳤습니다. 야 이놈아, 언제까지 청승맞게 누워있을래? 당장 나와서 애비랑 미니버스 운전대라도 같이 잡아. 제 호통에 아들 녀석이 퀭한 눈으로 쳐다보더니 말없이 주섬주섬 옷을 입고 따라 나서더라고요. 운전석에 멍하니 앉아있는 자식의 굽은 등을 보는데 속으로 뜨거운 눈물을 삼켰습니다. 막상 해보니까요. 동네 바닥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건 제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예전엔 사무실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전국에서 전세버스 예약 전화가 불티나게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가 직접 발로 뛰며 손님을 모셔와야 했습니다. 68 먹은 제가 매일 아침 동네 목욕탕이며 노인정, 광교산 등산로 입구를 돌며 허리를 굽히고 전단지를 돌렸습니다. 어르신들, 이번 주말에 남원 좋은 코스 있는데 바람이나 쐬러 가시죠.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평생 하던 큰 사업 접고 늙어서 작은 장사 다시 시작해보신 분 계신가요? 과거에 사장님 소리 듣던 사람이 남들 눈치 보면서 전단지 돌리는 심정, 진짜 겪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동네 아는 사람이라도 마주칠까봐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자존심 상해서 얼굴이 화끈거렸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집에 있는 늙은 아내와 상처받은 아들을 생각하면 알량한 체면 따위는 사치였습니다. 정말 다행인 건 억척스러운 제 아내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줬다는 겁니다. 아내는 새벽부터 일어나 예전 솜씨를 살려 관광객들 나눠줄 김밥을 수십 줄씩 말았습니다. 미니버스 맨 앞자리에 앉아 싸구려 뽕짝 테이프를 틀어놓고 어르신들 비위를 맞추며 분위기를 띄웠죠. 처음엔 조수석에 앉아 쭈뼛거리던 아들 녀석도 부모가 땀 흘리는 모습을 보며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짐도 번쩍번쩍 들어드리고 어르신들 손을 잡고 부축해드리며 싹싹하게 굴더라고요. 아침 일찍 미니버스 시동을 걸고 나가는 길, 조수석엔 아내가 타고 운전석엔 아들이 앉아 콧노래를 흥얼거리는 모습을 맨 뒷자리에서 가만히 지켜보던 날이 있었습니다. 버스 안에 가득 퍼지는 달달한 믹스커피 냄새를 맡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비록 옛날처럼 돈을 갈퀴로 긁어 모으진 못해도 우리 세 식구가 다시 뭉쳐서 땀 흘려 일한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첫 달 정산을 해보니 남는 돈은 겨우 15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아파트 대출 이자 내고 나면 세 식구 밥 먹기도 빠듯한 돈이었죠. 하지만 아내가 그 돈을 쥐고 여보, 우리 식구 다 같이 일하니까 살 것 같아요 라며 활짝 웃었을 때 저는 캄캄하고 긴 터널 끝에서 아주 작고 따뜻한 빗줄기를 본 것 같았습니다. 땀 흘려번 첫 수익금으로 아들 녀석과 삼겹살에 소주 한 잔을 기울이던 그날 밤, 저는 굳게 다짐했습니다. 내 뼈가 부서지고 허리가 휘는 한이 있어도 벼랑 끝에서 다시 피워낸 이 작은 희망의 불씨를 절대 꺼뜨리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그날 밤 소주 한 잔을 기울이며 다짐했던 약속은 저희 세 식구를 다시 뭉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희 가족은 완전히 눈빛부터 달라졌거든요. 새벽 4시 반이면 어김없이 일어나 아내가 싸주는 보온병과 김밥통을 챙겨 들었습니다. 아직 해가 뜨지도 않은 컴컴한 수원의 새벽 공기를 가르며 낡은 25인승 미니버스 시동을 켜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죠. 수원역 앞이나 팔달문 남문시장 입구에 차를 대놓고 단골 어르신들을 기다렸습니다. 예전처럼 삐까번쩍한 45인승 대형 리무진이 아니라서 처음엔 타기 꺼려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먼저 다가가 짐을 받아들었습니다. 제 아내는 특유의 서글서글한 웃음으로 어르신들 팔짱을 끼며 버스로 모셨고요. 초반에는 낡은 중고 버스다 보니 잔고장이 참 많아서 애를 먹었습니다. 어느 날은 언덕길을 올라가는데 엔진에서 덜덜거리는 소리가 심하게 나더라고요. 구청에서 소상공인 지원금이라도 좀 받아보려고 서류를 잔뜩 떼어갔지만 과거 세금 신고 내역 때문에 자격 미달로 번번이 튕겼습니다. 정부 지원금이라는 게 꼭 제가 제일 절박할 때는 문턱이 너무 높게만 느껴지더라고요. 나중에 알았는데요. 그때 지원금을 못 받아서 저희 손으로 직접 기름때 묻혀가며 버스를 고쳤던 게 오히려 저희 식구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수리비 아끼겠다고 저와 아들 녀석이 버스 밑바닥에 기어들어가 스패너를 돌렸거든요. 얼굴에 시커먼 기름때를 묻힌 채로 서로를 쳐다보는데 아들이 갑자기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혼하고 집에 들어와서 매일 죽은 사람처럼 누워만 있던 녀석이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소리내어 웃은 겁니다. 그 웃음소리를 듣는데 제 가슴 속에 맺혀있던 시커먼 응어리가 쑥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부모 마음이 참 간사한 게요. 내 몸 부서지고 관절이 쑤시는 것보다 자식 놈 얼굴에 생기 도는 거 보는 게 1000배 만배는 더 배부르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아들은 미니버스 운전대를 제법 능숙하게 잡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피곤해 보이면 아버지, 눈 좀 붙이세요. 제가 남원까지 쭉 뺄게요 하면서 든든하게 앞장서더군요. 혹시 시청자분들 중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가족들끼리 손 꽉 잡고 버텨본 적이 있으신가요?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내일은 오늘보다 나아질 거라는 그 작은 희망 하나. 그 희망 하나가 사람을 살게 만들더라고요. 입소문이라는 게 참 무섭고도 고마운 겁니다. 저희 부부가 어르신들 화장실 가는 시간까지 꼼꼼하게 챙기고 아들이 싹싹하게 운전을 잘한다고 수원 일대 노인정에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거기 태순의 여행사 차 타면 밥도 맛있고 아들내미가 참 친절혀.
이런 칭찬이 돌기 시작하면서 주말마다 예약이 꽉꽉 차기 시작했습니다. 봄에는 광양 매화 축제로, 가을에는 단풍 구경으로 전국을 누비다 보니 통장 잔고도 조금씩 불어났습니다. 기름값 떼고 밥값 떼고도 한 달에 순수익이 300만 원, 400만 원씩 찍히는 달이 생겨났죠. 예전 버스 5대 굴릴 때 만지던 돈에 비하면 정말 푼돈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아내, 그리고 아들 세 식구의 땀방울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그 300만 원은 세상 어떤 돈보다 값지고 무거웠습니다. 비록 수원의 낡은 빌라로 쫓겨와 반전세를 살고 있었지만 저희 집 밥상에는 다시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저녁에 세 식구가 모여 앉아 삼겹살 한 근을 구워 먹으며 내일 배차 일정을 짜는 그 시간. 그 소박한 일상이 저에게는 다시 찾아온 기적 같았습니다. 아내는 동네 시장에서 예쁜 스카프를 하나 사다 두르고는 흥얼거리며 다림질을 했고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평화로운 일상을 지키기 위해 제 몸이 속으로 얼마나 골마가고 있었는지를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좁은 운전석에 앉아 제대로 펴지도 못했던 굽은 허리. 스트레스와 피로가 겹겹이 쌓여 혈관 속에서 조용히 시한폭탄처럼 째깍거리고 있던 제 건강 상태. 당장 눈앞에 들어오는 몇십만 원의 수익에 눈이 멀어 정작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이대로 딱 3년만 고생하면 우리 다시 아파트 전세라도 얻어서 나갈 수 있겠다. 아내의 그 들뜬 목소리에 고개를 끄덕이며 저는 우리가 이미 모든 위기를 다 넘겼다고 굳게 믿어버렸습니다. 그렇게 1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계절이 한 바퀴 돌아 다시 봄이 찾아왔을 때 저희 태순의 여행사는 수원 일대에서 제법 자리를 굳혔습니다. 처음에 덜덜거리던 25인승 중고 미니버스는 어느새 매주 주말이면 빈자리 하나 없이 손님들로 꽉꽉 들이찼거든요. 수원역 앞뿐만 아니라 화성이나 용인 쪽 노인대학에서도 저희 차를 따로 대절해 달라는 연락이 올 정도였습니다. 가장 기뻤던 건 퀭하던 우리 아들 녀석의 얼굴에 제 나이에 맞는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세수를 하고 왁스로 머리를 빗어 넘기는 모습을 보면 제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운전대 잡는 폼도 제법 베테랑 티가 났고 휴게소에 들를 때면 어르신들 커피 심부름까지 싹싹하게 해냈죠. 아이고, 아들내미가 어쩜 이리 싹싹혀. 우리 며느리 삼고 싶네. 어르신들이 툭툭 던지는 칭찬 한마디에 아들 녀석. 귀가 빨개지면서 씩 웃는 걸 볼 때마다 저는 뒤에서 남몰래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그 무렵 저희 세 식구의 통장 잔고도 제법 두둑해지고 있었습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기름값과 낡은 빌라 월세, 생활비를 떼고도 통장에 꼬박꼬박 400만 원, 운 좋은 달은 500만 원 가까이 흑자가 났거든요. 아내는 그 돈을 허투루 쓰지 않고 악착같이 적금 통장에 밀어넣었습니다. 매일 밤 안방에 엎드려 돋보기 안경을 끼고 가계부를 쓰면서 동그라미 쳐진 통장 잔고를 보며 배시시 웃곤 했죠. 여보, 우리 이대로 딱 2년만 더 고생합시다. 그럼 이 지긋지긋한 반전세 청산하고 작더라도 내 집 마련해서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내의 그 들뜬 목소리에 저도 덩달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예전처럼 40평대 넓은 아파트에 번쩍이는 샹들리에는 없어도 좋았습니다. 그저 우리 세 식구 빚 없이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는 작은 방. 2칸짜리 빌라라도 내 이름으로 된 집이 다시 생긴다면 소원이 없겠다 싶었거든요. 그렇게 몸은 고되지만 마음만은 깃털처럼 가벼웠던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설악산 단풍놀이 예약이 한 달 전부터 꽉 들어차서 달력에 쉬는 날이 하루도 없던 때였죠. 아내는 며칠 밤낮을 꼬박 세우며 어르신들 대접할 밑반찬을 만들고 저는 매일 버스 하부 마후라를 점검하며 기름칠을 했습니다. 단풍이 절정이었던 그 주말, 설악산 비선대 앞 식당에서 어르신들 식사를 챙겨드리고 난 뒤였습니다. 손님들이 산에 올라가신 틈을 타서 저와 아내, 그리고 아들 녀석이 식당 평상 한 구석에 옹기종기 모여 앉았죠. 아내가 새벽에 싸온, 이제는 살짝 식어버린 도시락을 까먹는데 그게 그렇게 꿀맛일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이번 달 장사만 잘 넘기면 겨울 비수기 오기 전에 우리 셋이서 제주도라도 며칠 다녀오자.
비행기 타고 좋은 호텔 가서 남이 차려주는 따뜻한 밥 한 번 먹고 푹 쉬다 오자고. 제 말에 아내는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돈 아깝게 무슨 제주도예요. 그냥 온천이나 다녀와요. 하면서도 입꼬리는 실룩거렸습니다. 아들 녀석도 아버지, 제주도 가면 렌터카는 제가 기막히게 몰게요. 두 분은 뒤에서 푹 쉬세요. 라며 맞장구를 쳤고요. 따뜻한 가을 햇살 아래서 단풍잎이 흩날리는 평상에 앉아 도란도란 나누던 그 대화. 저는 그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완벽하고 평화로운 시간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과거에 잃어버렸던 수억 원의 돈도 떵떵거리던 사장님 소리도 다 부질없게 느껴졌어요. 지금 내 옆에서 웃고 있는 아내와 아들, 그리고 이 소박한 여행사 하나면 남은 노후는 충분히 행복할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솔직히 그때는 모든 고생이 끝난 줄만 알았습니다. 나락으로 떨어졌던 제 인생이 다시 제자리를 찾았고 이젠 탄탄대로만 남았다고 생각했어요. 혹시 시청자분들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긴 터널을 빠져나와 드디어 숨 좀 쉬겠다 싶을 때 세상이 내 편인 것만 같아 안도했던 순간들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생이라는 놈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더라고요. 내가 잠시 긴장의 끈을 놓고 활짝 웃고 있을 때 등 뒤에서 가장 날카로운 칼을 들이밀고 있었다는 걸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가을 성수기의 끝자락, 낙엽이 다 떨어져 가던 11월의 어느 목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수원 사무실에서 주말 배차표를 정리하고 어르신들 명단을 확인하느라 밤을 꼬박 새운 참이었죠. 의자에서 일어나 믹스커피나 한 잔 타려고 정수기 쪽으로 걸음을 옮기던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뒤통수를 둔기로 세게 얻어맞은 것처럼 띵하더니 눈앞이 새하얘졌습니다. 짧은 신음과 함께 제 몸이 굳은 듯이 기우뚱했고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데는 채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인생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겨우 되찾은 그 작고 소박한 행복을 하늘은 참 시기라도 하듯 잔인하게 짓밟아 버렸습니다. 정수기 앞에서 물을 마시려다 바닥으로 곤두박질 친 그 순간 제 의식은 뚜렷한데 오른쪽 팔다리가 마치 거대한 바위에 눌린 것처럼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을 열어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혀가 굳어버린 듯 짐승 같은 신음만 새어나왔죠. 사무실 밖에서 세차를 하던 아들 녀석이 쿵 소리에 놀라 뛰어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왜 이러세요? 눈 좀 떠보세요. 사색이 된 아들이 저를 부둥켜 안고 울부짖으며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구급차에 실려가던 그 짧은 시간. 제 머릿속에는 오직 이번 주말 지리산 단풍놀이 배차는 어떡하지 하는 미련한 생각뿐이었습니다. 응급실 문이 열리고 소식을 듣고 달려온 아내가 제 손을 붙잡고 오열하는 모습을 끝으로 저는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순간 마음이 철렁했어요. 수술을 마치고 중환자실에서 눈을 떴을 때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너무나도 무거웠거든요. 병명은 급성 뇌경색이었습니다. 수원과 전국을 누비며 평생 운전대만 잡고 살았던 저에게 오른쪽 반신마비라는 청천벽력 같은 선고가 내려진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병상에 누워 꼼짝도 못하게 되자 갓 안정을 찾아가던 태순의 여행사는 그날로 올스톱이 되어버렸습니다. 당장 주말부터 줄줄이 잡혀있던 가을 성수기 예약들을 전부 취소해야 했죠. 아들은 병원 복도에 쪼그려 앉아 어르신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돌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의 항의와 원망이 수화기 너머로 쏟아졌고 저희는 예약금 환불은 물론이고 막대한 위약금까지 물어내야 했습니다. 아내가 밤낮으로 김밥을 말고 제가 코피 쏟아가며 모았던 통장. 잔고 1,500만 원이 순식간에 공중으로 증발해버리더라고요. 솔직히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깟 위약금 몇 푼 물어주는 건 시작에 불과했거든요. 반신마비 환자의 병원비와 재활치료비는 그야말로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였습니다. 젊은 시절 그 흔한 실비보험이나 간병인 보험 하나 들어놓지 않은 제 오만함이 뼈저리게 원망스러웠습니다. 내가 이렇게 펄펄 날아다니는데 병원 갈 일이 어딨어? 라며
아내를 타박했던 제 입을 찢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사업이 전부라며 내 몸 지킬 방패 하나 만들어두지 않은 대가는 남은 가족들의 피와 땀을 쥐어짜는 지옥으로 돌아왔습니다. 당장 다음 달 낡은 미니버스에 캐피탈 대출 할부금 낼 돈조차 통장에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혹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나는 아직 건강하니까 괜찮아 하고 미뤄둔 분 계신가요? 가족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역설적이게도 가장 무너졌을 때를 대비한 안전망을 쳐두는 일입니다. 그게 없으면 온 가족이 하루아침에 맨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게 되더라고요. 나중에 알았는데요. 제가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던 그 일주일 동안 아들 녀석이 결국 그 낡은 미니버스를 중고차 매매상에 헐값으로 넘겨버렸더군요. 당장 제 수술비와 쏟아지는 대출 이자를 막으려면 그 방법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 소식을 듣는데 온몸에 마비가 와서 눈물조차 마음대로 닦지 못하는 제 자신이 너무나도 끔찍하게 싫었습니다. 아내 눈을 못 마주치겠더라고요. 병실 구석 간이 침대에서 쪽잠을 자며 제 기저귀를 갈아주는 늙은 아내를 볼 때마다 말입니다. 그리고 여행사 사장님에서 하루아침에 오토바이 배달을 뛰러나가는 아들 녀석의 구분 등을 볼 때마다요. 제가 가족들의 목에 거대한 돌덩이를 매달고 깊은 바다로 끌고 들어가는 죄인 같았습니다. 이제 막 캄캄한 터널을 빠져나와 볕 좀 쬐려던 참이었습니다. 가족들끼리 제주도 가서 따뜻한 밥 한 끼 먹자고 웃었던 게 불과 한 달 전이었는데 말입니다. 세상은 저에게 단 한 줌의 자비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오른손이 마비되어 숟가락질 하나 혼자 못하는 68살의 늙은 몸. 통장 잔고는 다시 0원이 되었고 빚쟁이들의 독촉 전화는 시도 때도 없이 아들의 핸드폰을 울려댔습니다. 수원의 그 습하고 좁은 반전세 빌라마저 비워줘야 할 처지가 코앞으로 다가왔죠. 창밖으로 쌩쌩 달리는 차들을 보며 저는 매일 밤 소리 없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차라리 그때 응급실에 오지 말고 그냥 숨이 끊어졌어야 했는데 하는 못난 생각만 들었습니다. 살아 숨쉬는 것 자체가 가족에게 민폐가 되어버린 이 끔찍한 현실 앞에서 저는 철저하게 바닥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하던 날, 제 손에 들려있던 건 약봉지 몇 개와 눈덩이처럼 불어난 병원비 영수증뿐이었습니다. 수원의 그 낡은 반전세 빌라마저 보증금을 빼서 밀린 수술비로 보태야 했거든요. 결국 저희 세 식구는 보증금 1,000만 원의 월세, 40만 원짜리 햇빛도 안 드는 반지하 단칸방으로 짐을 옮겨야 했습니다. 오른쪽 편마비로 지팡이 없이는 화장실 문턱 하나 넘기 힘든 제 몸. 이 무거운 짐 덩어리를 온전히 늙은 아내와 아들이 떠안게 된 겁니다. 평생 사모님 소리 들으며 곱게 늙어가던 제 아내는 결국 동네 감자탕집 주방 보조로 나갔습니다. 남이 먹다 남긴 뚝배기를 닫고 퉁퉁 부은 손으로 퇴근하는 아내를 볼 때마다 제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아들 녀석의 삶은 더 처참하게 망가졌습니다. 낮에는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뛰고 밤에는 취객들 대리운전을 하며 밤을 새웠거든요. 어느 날 새벽 비에 흠뻑 젖은 채로 들어와 현관에 쓰러지듯 잠든 아들의 흙투성이 신발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때 베란다 창문을 열고 몇 번이나 뛰어내리려 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죽어야 이 집안이 살겠구나. 직접 안 겪어본 사람은 이 무서운 생각이 얼마나 시도 때도 없이 머릿속을 파고드는지 절대 모를 겁니다. 하지만 제 마음대로 죽는 것조차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야말로 철저한 무능력 상태였죠. 방구석에 누워 가족들이 벌어오는 돈만 축내는 식충이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어떻게든 살기를 찾아보려 해도 굳어버린 제 몸과 나이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러다 어느 날 아내가 동사무소, 그러니까 지금의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서류라도 떼어보자고 하더라고요. 혹시라도 나라에서 나오는 의료지원금이나 장애 등급이라도 받아서 복지 혜택을 볼 수 있을까 싶어서요. 솔직히 저는 죽기보다 가기 싫었습니다. 한때 수원 일대에서 전세버스 5대 굴리던 이태수가 나라에서 주는 푼돈 구걸하러 간다는 게 자존심이 허락하질 않았거든요. 하지만 아내의 갈라진 손등을 보니 차마 고집을 부릴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지팡이를 짚은 채 아내 부축을 받으며 절뚝절뚝 동사무소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혹시 이런 분 계세요?
과거에 잘 나갔던 기억 때문에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알량한 체면만 붙잡고 있는 분들 말입니다. 그 체면이라는 게 얼마나 부질없고 사람을 더 비참하게 만드는지 저는 그날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동사무소 구석 의자에 번호표를 뽑고 고개를 푹 숙이고 앉아 있을 때였어요. 저 멀리서 서류를 떼고 나오던 어떤 중년 남자가 저를 빤히 쳐다보며 다가오더라고요. 사장님, 태수 사장님 아니십니까? 고개를 들어보니 10년 전 제 밑에서 버스 운전대를 잡으며 매번 가부를 부탁하던 최 기사였습니다. 그는 아주 말끔한 등산복 차림에 얼굴에는 여유로운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이게 얼마만입니까? 근데 몸은 왜 그러십니까? 최 기사. 오랜만이네. 그냥 좀 다쳐서. 저는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으로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제 밑에서 굽신거리며 가부를 타가던 최 기사는 꼬박꼬박 국민연금을 붓고 개인 택시 면허를 따서 번듯하게 자리를 잡았더라고요. 저는 이제 택시 슬슬 굴리면서 연금 나오는 거로 손주들 용돈 주며 삽니다. 사장님은 워낙 돈 많이 벌어두셨으니 빌딩이라도 올리셨죠? 그 악에 없는 질문이 제 심장을 날카로운 칼로 푹푹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수백만 원씩 현금 다발을 만지면서도 연금 한 푼 안 붙고 자만했던 저와 월급쟁이로 쪼들리면서도 차곡차곡 미래를 준비했던 최 기사의 노후는 완전히 역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기초생활수급자나 긴급지원금 자격이 되는지 물어보려고 초라하게 번호표를 쥐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 순간 저는 참지 못하고 아내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동사무소를 도망치듯 빠져나왔습니다. 당신 혼자 보내면 거기서 쓰러질 것 같아서 그래요. 뒤따라 나와 제 옷자락을 붙잡으며 우는 아내에게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모진 소리를 퍼부으며 화를 냈습니다. 남은 건 껍데기뿐인 제 자존심이 철저하게 짓밟힌 걸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팡이를 짚고 절뚝거리는 제 그림자가 그렇게 초라할 수가 없었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취해 미래를 대비하지 않은 데가 그건 단순히 돈이 없는 고통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마저 밑바닥까지 부서지는 수치심이었습니다. 캄캄한 반지하 방에 누워 곰팡이 핀 천장을 보는데 가슴 속에서 뜨거운 피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동사무소에서 그 치욕을 겪고 도망치듯 돌아온 날 밤이었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반지하 단칸방은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무거운 침묵으로 꽉 차 있었죠. 저는 벽을 보고 돌아 누워 죽은 듯이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밤늦게 식당 주방 일을 마치고 돌아온 아내가 파스를 덕지덕지 붙인 손으로 제 밥상을 차려왔습니다. 일어나서 밥 한 술 떠요. 속이 비어야 약을 먹지. 아내의 목소리는 젖어 있었지만 저는 차마 돌아놓을 염치가 없어서 못 들은 척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평생 저에게 큰 소리 한 번 낸 적 없던 아내가 밥상을 바닥에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당신 진짜 계속 이럴 거예요? 그깟 체면이 밥 먹여줘요? 내가 당신 무시해서 거기 데려간 줄 알아? 뭐라도 나라 혜택 받아서. 우리 아들 짐 좀 덜어주자고 간 거잖아. 아내의 절규가 좁은 방 안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당신이 젊었을 때 남들 밥값 계산해줄 돈으로 개인 연금이라도 하나 넣었으면, 실비 보험이라도 하나 들어놨으면, 우리가 늙어서 자식 새끼 피눈물 빼먹는 짐짝 신세는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가슴에 대못을 박는 소리였지만 단 한 글자도 틀린 말이 없었습니다. 아내의 오열 앞에서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소리 없이 짐승처럼 울었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지키려 했던 가족인데 정작 나 자신이 이 가족을 망치고 있는 괴물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차라리 내 숨통을 끊어달라고 하늘에 빌고 또 빌었던 밤이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가족들의 고통은 제가 눈을 감고 도망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었거든요. 새벽 2시쯤 되었을까요? 삐걱거리는 현관문 소리와 함께 대리운전을 나갔던 아들 녀석이 절뚝거리며 들어왔습니다. 놀라 실눈을 뜨고 보니 아들의 바지 무릎이 다 찢어져서 시뻘겋게 피가 배어 있더라고요. 취객의 차를 운전해주고 돌아오는 길에
비탈길에서 오토바이가 미끄러져 다친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들은 약을 바를 생각은 안 하고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 아내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엄마, 이거 내일 아버지 병원 갈 때 택시비 보탰어. 나 먼저 씻을게. 그 피 묻은 바지로 벌어온 5만 원 남짓한 돈. 그 돈을 쥐고 소리 없이 흐느끼는 아내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정말이지 혀를 깨물고 싶었습니다. 혹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 계신가요? 젊어서는 처자식 먹여 살리느라 뼈 빠지게 일했는데 늙고 병드니 가족의 가장 큰 무거운 짐이 되어버렸다고 자책하시는 분들이요. 그 비참함과 억울함은 직접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위로조차 할 수 없는 지독한 고통입니다. 수백만 원짜리 캐피탈 대출 이자를 막느라 하루 3시간 자고 오토바이를 타는 아들. 관절염으로 퉁퉁 부은 다리를 이끌고 남의 식당 뚝배기를 닦는 늙은 아내. 그 지옥 같은 풍경의 한가운데 반신마비가 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더 이상 가족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제발 오늘 밤 자다가 조용히 심장이 멈추길 바라는 것뿐이었습니다. 근데요, 인생이 참 얄궂은 게 진짜 죽으려고 작정을 하니까 오히려 아주 작은 살길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며칠 뒤 가족들이 일하러 나가고 텅 빈 집에 혼자 덩그러니 남아있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불편한 왼손으로 방구석에 처박혀 있던 낡은 서류 가방을 미친 듯이 뒤적거렸습니다. 뭐라도 팔 게 남아있을까 싶어서 예전 사업할 때 쓰던 묵은 장부들과 서류 뭉치를 파헤쳤죠. 이미 집도 팔고 버스도 다 팔아서 먼지 한 톨 안 나올 가방이었습니다. 그렇게 쓸데없는 영수증들을 박박 찢어버리던 중이었습니다. 순간 마음이 철렁했어요. 가방 맨 밑바닥 구석에서 누렇게 바랜 서류 봉투 하나가 툭 하고 떨어졌거든요. 수십 년 전 제가 버스 차고지로 쓰겠다고 샀다가 길이 안 나서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었던 맹지. 경기도 화성 외곽에 있는 차도 못 들어가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그 쓸모없는 자투리 땅의 등기권리증이었습니다. 15년 넘게 제 기억 속에서 완벽하게 지워져 있던 바로 그 땅 문서였죠. 그때까지만 해도 그 보잘것없는 땅 조각이 저희 가족을 시궁창에서 건져 올릴 기적의 동아줄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저 이거라도 헐값에 팔면 내 아들 오토바이 기름값이라도 몇 달 보태줄 수 있을까? 그 얇은 희망 하나에 마비된 제 몸의 심장이 다시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먼지 구덩이 같은 낡은 가방 밑바닥에서 툭 떨어졌던 그 누렇게 바랜 서류 봉투. 떨리는 왼손으로 봉투를 열어보고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15년 전 전세버스 차고지로 쓰겠다고 경기도 화성 외곽에 덜컥 사두었던 자투리 땅의 등기권리증이었거든요. 당시 진입로 허가가 안 나서 버스는 대지도 못하고 홧김에 방치해 두었던 완벽한 맹지였습니다. 그날 저녁 식당 일을 마치고 돌아온 아내에게 그 땅 문서를 들이밀었습니다. 여보, 이거 기억나? 길도 없는 땅이라 팔리지도 않겠지만 부동산에 한번 내놔보자. 1,000만 원이라도 건지면 우리 아들 빚 갚는데 보탤 수 있잖아. 제 말에 아내도 두 손을 모으고 제발 누구라도 사갔으면 좋겠다며 기도를 하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아내가 서류를 들고 화성 쪽 부동산을 싹 다 돌았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길이 없는 맹지라 쓸모가 없으니 반값에 내놔도 거들떠보는 사람이 없다는 싸늘한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마지막 동아줄이라고 생각했던 희망마저 툭 끊어지는 것 같아 눈앞이 다시 캄캄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아내가 마지막으로 들렀던 면사무소 근처 농협 직원이 지나가듯 던진 한마디가 우리 가족의 운명을 바꿔놓았습니다. 어머니, 이거 당장 안 팔리면 농지연금이라도 신청해 보시지 그래요? 사장님 연세도 되시고 하니까요. 나중에 알았는데요. 나라에서 운영하는 농지연금이라는 제도는 농사를 짓던 60세 이상 고령자가 땅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생활비를 받는 훌륭한 제도였습니다. 물론 아무나 주는 건 아니고 과거에 농사를 지은 경력이 5년 이상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죠. 평생 버스 운전대만 잡았던 제가 무슨 농사 경력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기적이라는 게 진짜 있더라고요. 15년 전 그 땅을 사고 차고지 허가가 안 났을 때 세금 폭탄을 피하려고
꼼수를 하나 썼던 게 떠올랐습니다. 동네 사람한테 땅을 빌려주고 배추며 물을 심게 한 다음 제 이름으로 농지원부라는 걸 만들어 두었거든요. 그때 만들어둔 그 낡은 서류 한 장이 무려 5년 이상의 영농 경력으로 공식 인정을 받게 된 겁니다. 과거에 세금 좀 아껴보겠다고 억지로 만들어뒀던 그 종이 쪼가리가 벼랑 끝에 매달린 제 목숨을 살려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서류 심사를 거쳐 감정평가를 받고 나니 죽을 때까지 매달 120만 원씩 연금이 나온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120만 원. 예전 같으면 버스 타이어 2개 갈면 없어질 푼돈이라고 콧방귀를 뀌었을 액수였죠. 하지만 곰팡이 핀 반지하 방에서 제 손으로 돈 10원 한 장 벌 수 없었던 반신마비 노인에게 그 돈은 생명수 그 자체였습니다. 처음으로 제 통장에 농지연금 120만 원이 찍히던 날 아내와 저는 통장을 부여잡고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평생 내 몸을 갈아넣고 땀을 흘려야만 돈이 나오는 줄 알았는데 처음으로 일 안 하고도 나라에서 꼬박꼬박 돈이 들어오는 기적을 맛본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연금으로 숨통이 조금 트이자 그동안 몰라서 못 챙겨 먹었던 정부 복지 제도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행정복지센터 직원의 도움을 받아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고령자 복지주택이라는 곳에 입주 신청을 넣었습니다. 몸이 불편한 저 같은 사람을 위해 나라에서 지어준 아주 특별한 임대 아파트였죠. 얼마 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5만 원이라는 기적 같은 조건으로 당첨 문자를 받았습니다. 수원의 그 끔찍했던 반지하 곰팡이 방을 탈출하던 날 이삿짐 트럭 조수석에 앉아 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새로 이사온 고령자 복지주택은 저에게는 천국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현관부터 화장실까지 문턱이 단 하나도 없어서 오른쪽이 마비된 제가 지팡이를 짚고 혼자 화장실을 갈 수 있었거든요. 벽마다 안전 손잡이가 튼튼하게 달려있고 목욕탕 안에는 앉아서 씻을 수 있는 간이 의자까지 벽에 딱 붙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햇빛이 쏟아져 들어오는 남향 거실 베란다에 앉아 있으니 그동안의 서러움이 눈 녹듯 사라지더라고요. 가장으로서의 짐을 조금 덜어내니 우리 가족의 삶도 마법처럼 제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120만 원의 농지연금에 저희 부부 기초연금까지 합치니 한 달에 180만 원 가까운 고정 수입이 생겼습니다. 아파트 월세 5만 원의 관리비를 내고도 우리 노부부 둘이 밥 굶지 않고 따뜻하게 지내기엔 충분하고도 남는 돈이었습니다. 어깨를 짓누르던 부모의 생계비 부담이 사라지자 배달을 뛰며 방황하던 아들 녀석도 드디어 정신을 차렸습니다. 다행히 예전에 버스 회사를 운영하며 쌓았던 서류 작업 경험을 살려 수원의 한 중소기업 물류팀에 정규직으로 늦깎이 취업을 했거든요. 첫 월급을 타온 날 아들이 제복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봉투를 내미는데 제 가슴이 벅차올라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동안 저 때문에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두 분 일하지 마시고 편히 쉬세요. 그 말을 듣고 아내는 펑펑 울며 남의 식당 뚝배기를 닦던 그 지긋지긋한 주방 보조일을 시원하게 그만두었습니다. 혹시 지금 너무 막막해서 캄캄한 방 안에 혼자 앉아 계신 분 있으신가요? 내가 평생 믿었던 것들이 다 무너지고 세상에 나 혼자 버려진 것 같을 때 말입니다. 제발 포기하지 마시고 밖으로 나가서 문을 두드려 보세요. 과거에 잘 나가던 시절 제가 콧방귀를 뀌었던 그 얄팍한 서류 한 장,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나 받는 거라며 무시했던 나라의 지원금과 복지 제도들이 저를 살려냈습니다. 내 몸이 펄펄 날아다닐 때는 몰랐던 그 튼튼한 안전망이 바닥에 추락한 저를 기적처럼 받아준 겁니다. 아침 햇살이 들어오는 깨끗한 복지주택 거실, 아내가 정성껏 끓여준 된장찌개 냄새를 맡으며 저는 지팡이를 짚고 창밖을 내다봅니다. 수백만 원의 현금 다발을 만지던 시절에 그 미친 듯한 쾌감은 없지만요. 매달 정해진 날짜에 통장에 꽂히는 그 작고 확실한 돈들이 주는 평화로움은 감히 예전과 비교할 수도 없이 달콤합니다. 지금까지 길고 험난했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팡이를 짚고 베란다 창밖을 내다보며 저는 지나온 제 68년 인생을 찬찬히 되짚어보곤 합니다. 영등포 바닥에서 관광버스 5대를 굴리며 세상 무서울 게 없던 현금왕 이태수,
그 화려했던 사장님 타이틀이 제 늙고 병든 몸뚱이 하나 지켜주지 못한다는 걸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50대, 60대 자영업자 사장님들 계신가요? 아직도 내 가게 권리금이나 창고에 쌓인 기계 설비가 내 노후를 완벽하게 책임져 줄 거라고 굳게 믿고 계신다면요. 오늘 제 뼈아픈 실패담을 거울 삼아 제발 그 위험한 착각에서 지금 당장 빠져나오시길 바랍니다. 현금 장사한다고 당장 안주머니에 두둑하게 꽂히는 돈이 영원한 내 돈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세금 조금 아껴보겠다고 수입 낮춰서 신고하고 국민연금 최소로 내거나 안 내고 버티시는 분들 참 많으실 겁니다. 젊어서 펄펄 날아다닐 때는 그 몇만 원이 공돈 생긴 것 같아 기분 좋겠지만요. 늙어서 수입이 뚝 끊기면 그때 아꼈던 그 돈이 내 목을 조르는 가장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돌아옵니다. 갑작스러운 뇌경색 같은 병마가 찾아왔을 때 나를 지켜주는 건 내 이름으로 된 번듯한 명함이 아닙니다. 귀찮다고 돈 아깝다고 콧방귀 뀌며 미뤄뒀던 실비보험 한 장, 개인연금 통장 하나가 진짜 내 가족의 목숨줄이 되는 겁니다. 당장 눈앞에 버스 캐피탈 대출금 막느라 가장 중요한 제 인생의 안전망을 쳐두지 않았던 걸 저는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자식 문제요. 이 부분 꼭 기억하세요. 내 새끼 기죽는 거 보기 싫어서 이혼 위자료 대주고 사업 자금 대주느라 피 같은 노후 자금 헐어 쓰시는 분들 많으시죠? 부모가 가진 마지막 집 한 채, 예금 통장까지 탈탈 털어주고 나면 결국 그 끝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식을 살리는 게 아니라 병든 부모라는 무거운 짐짝을 자식 어깨에 평생 얹어주는 꼴이 됩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는 재정적인 방패를 꽉 쥐고 있어야 나중에 내 새끼가 진짜 넘어졌을 때 손이라도 뻗어줄 수 있는 겁니다. 막상 해보니까요. 인생 밑바닥에서 다시 일어서는 건 결코 체면이나 알량한 자존심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수백만 원씩 밥값 계산하던 화려한 과거는 잊어버리십시오. 나라에서 주는 긴급지원금이나 혜택 알아보는 걸 절대 수치스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동사무소에서 최 기사를 만나고 도망쳤던 그 바보 같은 짓, 여러분은 절대 반복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이나 기초연금, 그리고 저를 살려낸 농지연금 같은 제도들 말입니다. 이건 가난한 사람만 받는 적선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 대한민국에서 땀 흘려 일하며 세금 낸 정당한 대가이자 권리입니다. 모르면 지금 당장 주민센터 복직과 직원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끈질기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얼마 전 옛날 제 밑에서 일하던 박 사장한테 전화가 왔길래 제가 쓴소리를 팍 해줬습니다. 박 사장, 체면이 밥 먹여주나? 굶어 죽기 전에 당장 동사무소 가서 노인 일자리라도 있는지부터 알아봐. 자, 이제 길고 아팠던 제 이야기를 정말 마무리할까 합니다. 모든 걸 잃고 수원의 반지하 곰팡이 방에서 매일 밤 뛰어내릴 생각만 했던 68배 늙은 뇌경색 환자. 그런 제가 지금은 일하지 않고도 매달 180만 원의 고정 수입을 받으며 햇살 쏟아지는 5만 원짜리 임대 아파트에서 웃고 있습니다. 아내가 정성껏 끓여준 따뜻한 찌개를 먹으며 주말이면 며느리를 데려오는 아들의 방문을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죠.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에서 딱 3가지만큼은 꼭 가슴에 새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내 사업체와 집 한 채를 맹신하지 말고 반드시 일 안 해도 매달 통장에 꽂히는 고정연금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두세요. 둘째, 자식을 향한 맹목적인 금전적 희생이 훗날 자식에게 가장 무거운 짐이 될 수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 노후 자금의 마지노선은 절대 허물지 마세요. 셋째, 나라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복지제도와 지원금을 창피해하지 말고 건강할 때 미리미리 발품 팔아 공부하세요. 인생의 내리막길에서 진짜 무서운 건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정보와 희망마저 끈을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부디 저 같은 뼈아픈 시행착오를 겪으며 피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더 이상은 없기를 진심으로,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제 길고 부족한 경험담이 여러분의 앞날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현실적인 힌트가 되셨다면 참 좋겠습니다. 혹시 주변의 노후 문제나 자식 문제로 홀로 소갈이하며 힘들어하시는 지인분들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하고 평안한 노후를 저 이태수가 온 마음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늘 건강 챙기시고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